안녕하십니까. 처음 통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화 통역 가이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화 통역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는, 이제 수화를 어느 정도 배우고 기초, 중급, 고급 또는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분들이 그럼 수화 통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주요한 어떤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수화 통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수화 통역을 이제 하려 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언어. 이거는 출발어.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청인의 언어일 수도 있고 또 도차고 농인의 언어일 수도 있고 이게 반대일 수도 있고 그 언어 자체를 양쪽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통역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통역의 문제가 무엇이냐 어디까지 통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언어를 이해한다. 그럼 이제 한국어가 있고 수어가 있을 때 그럼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이냐? 수어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이냐? 근데 단순히 단어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까지도 이해한 것이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수화 역시 수화가 갖고 있는 단어 플러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까지도 내가 이해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언어를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나와 있는 단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의미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드디어 나는 이제 언어라는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제 크게 이제 세 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차원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 차원이 있죠.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써 있는 이 부분의 의미와 두 번째는 넘어간 문장 속에서 들어간 그 단어의 의미예요. 이때는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문장의 흐름 속에서 맞는 것들의 의미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취하게 됩니다. 이 전체를 취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하는 화법 속에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황 문맥,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변하죠. 그래서 사실 통역이라는 부분은 단어 차원에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참고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 속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참고하는 부분이고 실제 문장의 흐름 속에서 화법 속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단어를 이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 있냐 어떤 뜻이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떤 부분이냐 때로 어떤 단어는 좋은 뜻에만 사용하고 어떤 거는 나쁜 뜻에만 사용하고 어떤 거는 둘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어떤 거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약간 중립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 다시 말하면 어떤 감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내가 이해할 때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장에 대한 이해예요. 문장 이해는 어떻게 보면 수화 문장에 대한 구성 다시 말하면 수화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어 문장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그럼 국어 문장의 전개 방식이 수화랑 똑같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국어문에 보면은 평소문이나 의문이나 비교하거나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순서와 배열과 이 수화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라는 거는 한국어라는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한 걸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나열이죠. 나열을 어떤 걸 먼저 할 거냐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화는 공간 언어예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 사용하느냐 두 번째는 표정과 제스처가 같이 포함된 언어예요. 어떤 표정과 어떤 제스처와 수화를 낮게 썼냐 높게 썼냐 좀 더 높게 썼냐 또 나갔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가 갖고 있는 어떤 문장 구성하는 방식과 국어가 갖고 있는 문장 구성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화법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국어로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론에서는 이제 이야기 또는 어떤 말에 대한 종류를 한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통역에서는 이제 3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이 언어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 언어로 감동 있게 내가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이 언어로 뭔 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 언어로 감동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 언어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화를 배우고 단어를 배웠다고 내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화를 가지고 내가 농인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농인이 납득할 수 있는 내가 기술을 가졌느냐. 두 번째는 내가 수화라는 언어 가지고 농인이 감동이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수화라는 언어 가지고 농인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 3가지 부분이 통역이라는 부분에서는 3가지 유형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수화는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할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플러스 이거는 어떤 감정이 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아까 3가지 종류의 이런 패턴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내가 통역이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역은 무엇이냐? 그럼 통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공한 통역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다음 통역은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통역의 목표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이제 크게 이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는 지역사회 통역, 하나는 회의 통역. 이게 약간 전문 용어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는 병원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그 해당자와 농인과 청인, 또 농인과 농인일 수도 있죠. 일단 일반적으로 청인과 농인 사이의 통역사. 여기에서는 내가 급하게 통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수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화를 보고 다음에 음성으로 하는 이렇게 순차 통역을 겪게 되죠. 이때는 내가 전달했다 끝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청인에게도 이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되느냐, 이 대화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했느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농인 의뢰자인 경우도 농이 충분히 그 내용들이 본인이 궁금해하고 하려는 목적이 달성이 되었느냐라는 것들이 내가 통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회의 통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동시 통역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방송 통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방송 통역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수화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이 잘했느냐라는 거예요. 국어의 문장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농인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다루기로 하고, 그럼 성공한 통역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누구한테 맞춘 통역이냐는 거예요. 하나는 청인에 대한 부분, 하나는 농인에 대한 부분. 청인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냐, 농인이 궁금해하는 것이 해결된 부분이냐 따라서 내가 누구한테 맞추냐는 거예요. 내가 청인에게 충실해서 한 통역이냐, 농인한테 충실한 통역이냐, 아니면 통역사로 난 중간지대에 나는 공정하게 했어. 이런 부분이냐, 어떤 것이 성공한 통역일까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통역, 병원이나 경찰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의사나 경찰관이 궁금하거나 이런 해결하는 어떤 목적들이 있죠. 그것만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농인이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고 알고 싶은 그 내용이 해결되는 게 목적이느냐, 어느 거에 따라서 하느냐, 어느 것이 성공한 통역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과제입니다.
수화 통역한 다음에 농인으로부터 이런 반응을 받습니다. 아우,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했다는 게 과거에는 내가 수화를 잘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인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수고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농인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통역자한테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럼 애썼다.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 고생했어? 근데 사실은 나도 이해하려고 상당히 고생했어.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된 게 고생했습니다라는 이 수고했습니다라는 이 뜻이 돼요. 그럼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게 뭐냐면 평가하기 전에 이런 걸 묻습니다. 수학 배운 지 몇 년 됐어? 수학 배운 지 몇 년? 2년이야? 오, 수학 잘. 이때 이 잘이라는 걸 씁니다. 이때는 정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수치고는 잘했어.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생치고는 잘했네? 뭐 이런 식의 약간 프로페셔널이라는 어떤 전문가라는 느낌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단계가 또 높은 게 잘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잘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가 수화 시원해. 시원하게 잘했다? 이런 의미죠. 꼭 좀 높은 단계죠.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사실 이제 수화 통역, 예를 들어 중요한 사람 어떤 강사를 모시고 수화 통역을 했어요. 해가지고 열심히 수화 통역했어. 그래서 수화로 전달했을 때 마지막에 농인이 나를 찾아오는 것보다 이 메시지한 사람 찾아가서 당신의 메시지가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수화 통역은 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역이라는 게 자꾸 통역 자체가 부각되고 통역 자체가 눈에 띄면은 통역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닙니다. 두 언어 사이에 소통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되면 사실은 통역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잊혀지게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야, 자막자 썼네, 번역 잘했네,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은 사실은 번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영화의 메시지가 너무 감동 있게 들어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좀 못한 거죠. 오히려 영화 자체에 충분히 내가 빠져들고 그것이 감정 느꼈다? 그럼 사실은 자막 뭘 썼는지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통역이라는 단계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통역의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통 이제 메시지의 파악부터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니즈, 그러니까 농인이면 농인이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가 사전에 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주제에 대한, 예를 들어 뭐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하러 강사가 오셨고 수화를 해. 그러면 내가 충분히 농인들과 상의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무엇이냐, 어떤 어려움이냐, 실제 어떻게 됐냐라는 것들을 대화로 정보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내가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딘가 통역을 가야 돼. 강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농인이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강사를 모시기 전에 강사에 대한 메시지는 원고를 이제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 농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어려움이라는 걸 내가 이미 듣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걸 강조하는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게 하는지, 그리고 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농인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메시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메시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는 청인이 사용하는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농인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같은 화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는 걸 파악하고 어떤 것이 강조됐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들이 핵심이 머릿속에 잡히는 이 개념화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때로 이미지화죠. 그렇게 된 다음에 도착어, 다시 한번 내가 수화면, 이 수화라는 언어로 이 메시지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통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통역이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화가 별도의 문장을 갖고 있거나 화법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문에 사용한 이 단어의 배열의 순서대로 내가 수화만 집어넣어 주면 난 충실히 전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역이라는 것들이 많이 기법이 발전하고 통역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화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역에 있어서 예전에 보면 기계 번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제 기계로 자동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 기계 번역이라는 게 있어서 영문이 있고 그대로 기계 번역했을 때 한국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한국어의 화법, 언어적인 의미와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단어를 전환함으로써 통역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통역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쪽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통역이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한국어를 듣고 수화를 할 때 한국어와 똑같이 해도 통하는 게 있고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인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국어가 사용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가치 사실은 의미와 감정과 그 의미의 무게가 수화가 사용된 이 단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등가 법칙이라 했습니다. 같은 가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단어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만약 좋다 계열이 있어. 그럼 이제 좋다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부터 보통 좋다부터 약간 부정적인 좋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그 좋다라는 수위가 이 사용이 이 정도 돼. 그러면 수화에서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은 수위와 비슷한 표현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화를 한다. 이게 등가의 법칙이라는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언어를 재구성하는 것이 통역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메시지를 듣고 개념화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재구성한다. 자, 통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역 이론들이 발전되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개념화하고 또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도착으로 할 때 점점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장에서의 메시지의 의미,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이 뜻,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구나라고 보이는 것과 실제 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들리는 것이 사실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사는 문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음성, 다시 말하면 목소리의 크기,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느냐, 강조했느냐, 크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 자체 언어 패턴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자체를 보면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얘기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거를 오히려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걸 더 낮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패턴들이 달라요. 그 패턴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걸 할 때 한번 쉬었다가 얘기하시는 분 있고 제스처나 동작까지도 써가면서 난 이 메시지 이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내가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이 메시지에서는 강조되는 건 이거고 중요한 건 이거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한다면 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직업이 어떤 거냐. 전문가가 하는 얘기냐 비전문가가 하느냐. 또 지역적으로 서울 사람이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에 따라서 언어 패턴과 강조하는 기법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직업이 무엇이냐,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그 다음에 어느 쪽 지역을 사용하느냐, 또는 외국에서 갔다 온 사람이면 그거에 따라서 언어 패턴이나 강조하는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죠. 나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20, 30대가 얘기하는 언어 패턴이냐, 5, 60대가 하는 거냐, 좀 더 높으신 분이냐, 그 언어 때에 따라서 어떤 식의
강조를 하느냐라는 것들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플러스 그 관련 부분에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느냐, 고졸 나왔냐, 대학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이거 전문가로 계속 일했느냐, 그와 같은 여러 과정 속에서 이 메시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까지도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이해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수화라는 부분을 보고 이제 음성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수화를 굉장히 빨리 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빨리 해서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빨리 하면서 제스처를 포함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관용수화를 쓰면서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쉼을 주시는 분이 있고, 이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파악해야 된다. 플러스 언어 외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어느 농학교 출신이냐, 또 농학교 출신이 아니라 일반 학교 출신이냐, 그 다음에 학력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냐, 나이는 어느 때에 수화 영역을 하느냐, 그래서 수화 형식이 뭐냐, 이것까지도 감안해서 수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때 같은 수화도 나이대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말하는 형식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란 과정, 첫 번째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거, 플러스 이 개별적 이 메시지를 하는 사람 자체의 언어 패턴까지도 이해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차이 있느냐,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어떤 것이고 사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화법과 강조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